안녕하세요, 이진수입니다. 이승만 학당과 법률방송은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승만 학당의 주익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우방, 자유우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우방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제일 먼저 꼽는 게 미국이겠죠. 그리고 우리 6.25 때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준 16개 국가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는 이제 제3세계 국가들도 가까워졌겠고, 또 구소련, 러시아라든지 중국과도 당연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많은 나라와 당연히 우호 설린 관계를 갖고 교류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많은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그 무역 통상을 하는 그 이익뿐만이 아니라 재산권, 법치, 또 자유통상 등 이런 가치관,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우호 관계를 탄탄히 하는 게 분명히 좋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나라와 더욱더 탄탄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도운 자유우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미국과의 첫 만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거는 그 1866년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참화를 당했던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군이 그에 항의해서 1871년 강화도를 침범한 그 신미양요 사건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또는 조선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항 후에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게 체결돼서 미국과 정식으로 그 국교가 수립되는데, 여기는 사실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목적을 가졌던 청국이 깊게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미국을 연결시켜 줬고요. 그 민간 차원에서는 미국 교회의 선교사들이 내한해서 기독교 포교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 또 의료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그 조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한 지역을 독점하는 제국주의보다는 문호개방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또 조선에는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운명을 갈랐던 두 차례의 사건, 그러니까 일본과 청국 간의 충돌, 또 일본과 러시아 간의 충돌, 이때도 미국은 좀 방임 태도를 취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각기 조선과 필리핀 지배를 용인하기로 했다는 가스라테프트 밀약도 미국이 동맹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운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서의 그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소극적인 지원, 동의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병합 전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큰 이해관계 또는 관심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에 앞서서 미국 등 구미 열강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미국은 그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그 한국 식민 지배를 반대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1919년 초에 그 미국에서 미주 한인들의 대표로 이승만 박사 일행이 파리 강화 회의에 가려고 했을 때, 가서 우리의 독립 주장을 하려고 했을 때 여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도 미국은 우리에게 좀 일본 편의 먼 나라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인에게 자유우방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언제냐? 그건 1941년 미일 태평양 전쟁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하면서 일본 제국이 해체되고 한국은 독립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복잡한 사정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선은
이 미국이 한반도의 자유우방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을 처음 지적한 한국인, 그 인물이 이승만이었음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쓴 그 독립정신에서 미국을 당시 대한제국이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민주정치 국가로 소개한 바 있고, 또 만주사변 발발 후 1932년 11월 뉴욕 동지회 회보라는 곳에 발표한 글에서 장차 미국과 일본이 대립해서 전쟁을 벌일 때 한국 독립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자유와 통상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은 그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이 즉각 이에 개입해서 거중 조정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미국이 그 약속을 어겼다, 한일 합방 때 그렇게 미국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미국이 그 태평양 전쟁에 들어간 후의 행로는 정확히 이승만 대통령의 전망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초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능하다, 이걸 예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해안이 아닌가 좀 놀랍습니다. 이 민주정, 자유통상과 이 일본의 제국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렇게 미국이 자유우방으로서 한반도에 등장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태평양 전쟁 때부터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 전쟁 발발 후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했을까요?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게 1941년 12월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듬해 초 1942년 초부터 곧바로 전후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즉 장차 일본에 승리한 후 세계, 특히 아시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건데요. 1942년 2월에 미 국무부의 랭던이라는 사람이 한국 관련 보고서를 썼습니다. 랭던은 외교관인데 그 전에 3년간 1930년대에 서울 주재 미국 영사로 근무한 적도 있는 미 국무부 내에서는 한국을 잘 아는 한국통이었습니다. 그가 보고서 썼는데 이 보고서가 훗날 미국의 대한 정책의 뼈대가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썼냐면, 그는 한국인은 자치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적어도 한 세대 동안 강대국의 보호, 지도 또는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이라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는 신탁통치 구상인데요. 그 구상을 사실상 제안을 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언론과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비슷한 한국 신탁통치 제안 이런 게 나왔습니다. 러일 전쟁 무렵에 한국이 독립국가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일본을 지원했던 영국이나 아니면 그에 동조했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랬어도 그런 인식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당시 독립운동 세력이 분파를 지어서 싸운 거, 특히 미국에서 임시정부와 이승만 이 한 팀에 대해서 김원용, 한길수 이런 사람들, 즉 이승만 반대파가 사사건건 비방하며 맞선 것, 이게 미 국무부로 하여금 뭔가 안 좋은 인상을 갖게 해서 한국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보게 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처음 자유우방으로 등장을 했을 때 첫 구상이 하필이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다니 좀 우리로서는 약간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내용이네요. 근데 이 신탁 통치에 미국이 또 영국과 중국, 소련 등 여러 연합국을 참여하겠다는 구상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은
한반도가 소련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해서 다시 지배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이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이유는 없었고, 그렇다고 또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손을 놓으면 한반도는 자연히 그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는 특정 대륙 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연합국 공동 관리, 공동의 신탁 통치, 이거를 구상한 것입니다. 이 한국의 독립 방침이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이죠. 이 카이로 선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영중 3대 연합국이 일본 항복 후 한국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흔히 그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 그러니까 in due course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신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역설한 게 미국이 아니라 이게 중국의 장제스다라고 얘기하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은 한국의 독립을 좀 껄끄러 좀 빼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거기다가 한국 관련 조항을 넣은 거다라고 하네요. 네. 그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 중국의 장제스인 거는 맞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선언의 표현, 그러니까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이라는 표현, 그 표현은 회담을 준비한 중국 측 문서에 여러 번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럼 카이로 선언에서의 한국 독립의 약속이 중국 덕분인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일찌감치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키되 신탁 통치를 거친다고 하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카이로 선언에 한국을 명시하든 안 하든 한국의 독립은 미국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루스벨트와 중국의 장제스가 그 회담을 한 게 1943년 11월 23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만찬을 하면서 뭐 3시간인가 4시간 정도 그렇게 길게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 그 미국과 영국의 그 회담 참석자들이 합동 회의를 합니다. 그때 그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데 대해서 의구심을 표합니다. 그걸 뭐라고 본 거냐면은, 이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거는 한반도에 대한 그 중국의 전통적인 영향력, 이걸 회복하고자 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국이 독립한다고 하면은 이 취약한 나라가 기댈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다고 보고, 미국은 또 이 중국의 독점 의도, 이거를 또 비판을 했어요. 외관상 신탁 통치라고 해서 독립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한국이 어느 특정 국가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의 진짜 의도였고, 이 점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나눴던 그 카이로 회담에서는 소련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이란의 테헤란에서 미영소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카이로 선언을 추인하죠. 근데 미국의 한국의 신탁 통치 후 독립안에 대해 소련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 테헤란 회담의 중심 의자는 유럽 문제였다고 해요. 독일에 대해서는 소련이 유일하게 그 유럽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연합군은 아직 유럽 대륙에서는 독일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 테헤란 회담에서 한국 문제는 주변적 의제에 불과했는데, 어쨌든 루스벨트는 스탈린에게 이 극동의 식민지 지역, 그 지역의 민중들에게 자치 능력을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걸 거론하면서 그 필리핀에서 미국이 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에는 약 40년간의 훈련 기간, 어프렌티스십이라고 해서
그 도제 기간이라는 의미죠. 그런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탈린은 그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쳤습니다. 스탈린에게는 유럽에서의 그 대독전이 관심사였고, 그래서 회의에서는 한국 문제가 그 이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은 한국에 대해서 신탁 통치와 같은 독립 유보 방식보다는 즉시 독립을 선호했습니다. 즉시 독립이 사회주의적인 그 친소 정부의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이 열린 1943년 말 시점에서 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연합국 신탁 통치 방침이 영국, 소련, 중국 사이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 후에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연합국 수뇌부가 주요 회담으로 그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었죠. 여기서는 한반도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 얄타 회의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이 논의돼서 비밀 협정이 맺어졌는데요. 소련이 쿠릴 열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러일 전쟁 때 빼앗겼던 사할린 남부 등 그 모든 권리를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소련군이 대독전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 이내에 소련군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루스벨트가 소련, 미국, 중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다시 주장을 했는데, 스탈린은 영국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탁치 기간으로서 루스벨트가 20년, 30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탈린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역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방침은 불변이 돼 기간을 짧게 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인이 항복한 거는 결국 미국의 군사작전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 신탁 통치도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다음 일이고, 이 해방은 미군과 소련군 이 군사작전, 군사 점령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려면 미군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될 텐데, 이 당시에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주도했던 건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1945년 4월 12일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했는데, 트루먼은 루스벨트와 달리 소련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원자폭탄으로 독자적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을 계획이었고, 같은 맥락에서 미국군의 한반도 상륙, 이걸 원했습니다. 1945년 7월 22일에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데, 그 며칠 후에 미국은 북위 38도선 근처에서의 군사작전 분계선을 획정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북위 38도선까지 진출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이거는 소련에 제안한 건 아니고 미국 자신의 방침으로 정했던 겁니다. 미국은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도를 소련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자폭탄 투하 후에 곧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합니다. 그런데 지리상 한반도에 인접한 건 소련이고, 소련군이 한반도 내로 더 빨리 진출해서 남하를 하죠. 그래서 소련군의 한반도 전체 점령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황급히 38도선을 군사점령 분계선으로 그 소련과 영국에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동의를 얻습니다. 즉 미국군과 소련군의 동시 공격으로 일본의 항복은 이제 가시화됐고, 이제는 한반도 신탁 통치보다는 한반도 군사 분할 점령이 현안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미국군이 불리해서 북위 38도선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남반부 상륙 점령으로 미국이 확실한 근거지는 얻었지만, 북반구의
그 소련군 점령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계획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1945년 12월에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그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그에 대한 최장 5년간의 신탁 통치 그리고 미소 공의 개최가 결정되었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미국이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신탁 통치는 실행이 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진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거고 말하기를 그 미소의 분할 점령한 것이 즉 외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세 때문에 분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빌미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 당초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이 중국이나 소련에 의한 한국 지배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서 공동관리 체제로서 신탁 통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는 한반도를 분할해서 그 절반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외세 때문에 분단되었다고 소련과 미국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애당초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분단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중국이나 소련의 위성국가, 종속국가로 되었을 것이고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날 한반도의 그 남쪽 절반에서 보고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와 번영, 이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결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도 한반도의 절반에서나마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을 보고 또 훗날 한반도 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통일된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이 적극 개입한 결과 분단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또 곧이어 터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었죠. 그런데 역시 또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안보를 이야기하면 이 문제도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결됐습니다. 이 자유우방의 덕을 아주 우리나라가 톡톡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면 이외에 정치나 경제면에서 미국의 관여랄까 그 영향력 행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6.25 전쟁 휴전 후에도 미국이 한국의 정치 경제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 방식은 팔을 비틀어서 말을 강제로 듣게 하는 식의 그런 노골적 개입은 아니었어요. 그 미국이 한국군을 직접 조종해서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1961년 박정희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한국군을 움직여서 그를 진압하도록 그렇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정에 개입해서 그 사태를 일거에 뒤바꾸는 그런 식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고 조언하고 물론 또 압력도 넣고 이런 후견자 역할로서 그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왔지만 4.19 시위가 터진 후에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 규율 이걸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의 적절한 규율 덕분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에 제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경제개발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경제개발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어요. 계획대로 추진해 보니 불과 1년 만에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경제개발을 하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자, 외자 동원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62년에 그 투자, 총 고정자본 형성을 GDP로 나눈 투자율, 이 비율이 13.9%로 역대 최고였고 1963년에도 13.5%에 달했습니다. 50년대에는 이 투자율이 12%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13%대의 이 높은 투자율은 해외 저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투자 재원은 국내 저축 플러스 해외 저축인데 해외 저축은 곧 무역 적자이기도 하죠. 그럼 투자가 늘어나려면 국내 저축과 해외 저축이 늘어야 하는데 갑자기 국민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고 저축을 늘리지 않는 이상 늘어난 투자는 늘어난 해외 저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62년에 GDP 대비 해외 저축의 비율, 곧 GDP 대비 무역 적자의 비율은 투자율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비율은 11.5%에 달했는데 이건 그 농산물 흉작으로 국내 저축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56년의 해외 저축률 기록 11.9%에 근접한 역대 2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역 적자가 났는데 차관 도입은 안 되니 보유 외화로 갚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외환 고갈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를 뺀 외화 순자산은 1961년 말에 1억 4천만 달러, 1962년 말에는 1억 700만 달러로 약간 줄었는데 1963년 말에는 2,500만 달러로 격감합니다. 외환 면에서는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이죠. 또 통화 증발로 국내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정희 정부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바로 이때 강력히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경제개발계획의 축소 수정과 그리고 경제 안정화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단지 말로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1963년도분 원조를 삭감하고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축해야 추가 원조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미국 원조 중에 일례로 SA라고 하는 방위 지원 원조가 있는데 7,500만 달러로 그 전년도보다 1,750만 달러나 줄였습니다. 그 대신 1963년 5월에 추가 원조 1,5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은 합니다. 하지만 그를 연말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긴축 약속을 지키는지 이걸 체크했습니다. 이제 한 푼의 달러가 절실히 필요한 한국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말부터 긴축 기조로 전환해서 예산을 감축 편성했습니다. 1963년 중에도 예산을 다시 한번 삭감을 했고 1964년의 예산은 아예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예산의 동결 편성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는 또 5개년 계획의 축소 수정 작업도 시작해서 결국 1964년 1월에 성장률을 7%에서 5%로 낮춘 보완 계획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건실한 정부가 되도록 규율을 행사했고 실은 그 덕분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의 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은 박정희 정부 때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정말 잘 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야,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초기에는 좀 많이 문제가 많았네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방만한 투자,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투자를 미국이 강하게 규제해서 그나마 괜찮게 된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5개년 계획은 한국이 그냥 실행할 수는 없는, 한국에는 좀 맞지 않는 단순 고투자 고성장 이런 계획이었어요.
계획 실행 후에 곧바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걸 수정하라고 한국 정부를 규율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진을 두 장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시 유솜이라고 해서 주한 경제 협조처라고 불린 그 미국 원조 기구인데요. 그 원조 기구의 킬렌이라는 처장의 사진입니다. 그 유섬의 킬렌 처장이 1962년 2월 27일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면담하는 모습이에요. 이 노란색 원 표시를 한 사람이 킬렌인데 상당히 그 강해 보이죠. 강성 스타일로 보입니다. 뭔가 면담 분위기는 좀 싸하고 냉랭한 것 같아요. 아마도 1962년 초라 아직 한미 간의 원활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고 박정희 정부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다른 사진인데요. 이 킬렌은 1964년 7월에 베트남의 그 원조기구 유솜 처장이 돼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사진은 그 직전에 킬렌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킬렌 역시 아주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다리를 꼬고 맞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대사라도 한국 대통령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는 못할 겁니다. 당시에는 유섬 처장이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하게 박정희 정부를 규율했던 겁니다. 요즘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한국 정부를 잘 규율해서 건실한 투자, 재정 운영 계획을 이렇게 세우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한국의 그 성장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그 경제 개발 전략, 흔히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 이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공업화 전략, 이거는 어떻게 수립이 되었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방만한 투자를 못하도록 꽉 쥔 상태에서 한국이 찾아낸 길이 바로 수출을 통한 공업화였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 그 지금의 전경련 전신이에요.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개발의 활로 중 하나로 수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1960년대 전반에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60년대 전반의 수출 증가 추세를 보여줍니다. 수출이 196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61년까지는 그 1950년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62년에는 1950년대의 수출 기록으로부터 거의 최상층을 기록했고요. 1950년대의 그 수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1963년부터입니다. 1963년에 수출액이 8천만 달러를 넘었고 1964년에는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수출 상품 구성도 공산품 위주로 바뀌어갔습니다. 1950년대나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주된 수출품은 농산물, 광산물, 수산물이었어요. 1960년대에 들어와서 공산품 외에 다른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지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바로 공산품의 수출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도 이를 인지해서 1964년 1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대는 혁명 정부 하에 특기할 만한 발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1963년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가를 정부도 인지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수출을 아직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64년의 대통령 연두교서에 관한 신문 보도인데 그 제목을 보면 근대화를 위한 혁신운동 재창,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 정치 정화, 사회 청신, 경제 검약, 증산 이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방향성이 없어요. 박정희 정부가 아직 포인트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1965년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은
증산, 수출, 건설이라 해서 수출을 3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합니다. 1965년 연두교서 보도를 보면은 새해 목표는 증산, 수출, 건설이라고 명확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즉 1964년 하반기부터 1965년 전반기에 박정희 정부가 수출 지향 공업화 전략을 수립했고 그 후 경제가 고도성장 국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은 박정희 정부가 찾아낸 경제개발의 새 길이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정부가 단순한 고투자, 고성장 이 계획에 따라서 방만한 경제 운영을 하려 할 때 그를 제어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새 길을 찾게 만든 것, 이게 바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입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서 결국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만든 것, 이것이 자유우방으로서의 그 미국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이 단순하게 원조나 차관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경제 개발에 새 길을 찾아주는 역할, 여기에 미국이 결과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게 분명히 가장 큰 우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과 한국은 아무래도 1965년 국교 정상화 후에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 일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한국이 일본에게 훨씬 많은 도움을 줬다. 경제 관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일본이 취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에 대해서는 우방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한, 그렇게 이 일본을 우방이라고 보는 국민이 예상외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이 한국의 자유우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혼돈 현상 중에 그 하나, 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무역 관계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역 흑자는 이익이고 무역 적자는 손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 그 판매자는 이익을 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호 이익인 것이죠. 소비자로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어서 그를 소비해서 효용을 얻어서 좋고 판매자는 돈을 벌어서 좋고 양자 모두 이익이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무역은 스포츠 경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 수출국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양국 모두 이익입니다. 일본에게는 한국이 여러 수출 대상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일본은 가장 중요한 자본재나 소재 부품의 공급 국가였습니다. 무역 관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한 것보다는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한 게 더 컸습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일 무역 적자를 받더라도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래 양국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은 사실 경제학에서는 상식이죠.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점은 한일 간의 무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처럼 단순하게 무역 관계를 넘어서 우리한테 안보를 지켜주고 주한미군 그리고 또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줬는데 일본이 미국처럼 한국에 도움을 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대개의 국가는 무역 거래 관계 이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지요. 그 이상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우방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 일본이 무역의 거래 관계를 넘어서 한국의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 있고,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특별한 우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이에요.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및 확장 때 일본은 자금, 기술 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 그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을 했는데요.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2차 5개년 계획 안에 이 종합제철소 건설안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이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한국 경제개발의 양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1968년부터 착공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 편인데, 종합제철소는 2차 5개년 계획의 끝 무렵인 1970년 4월에야 본격 추진됩니다. 5년 만에 착공할 수 있었고, 그만큼 난산이었어요. 이 난산의 프로젝트에 일본이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되는 1965년에 이렇게 구상이 시작돼서 추진이 돼서 착공까지 5년이 걸렸으면, 사실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뭐 새로 계획안 잡고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항종합제철소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박태준 씨. 박태준 씨가 가장 큰 공로자로 예상되는데, 이 박태준 씨 이야기가, 박태준 씨가 미국 하와이에 가서 일본의 협력을 얻어서 추진하는 그런 새 방안을 구상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종합제철소는 정부 부처 중에서 경제기획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중에 장기영, 박충훈 두 장관이 경질이 됐고, 세 번째 김학렬 장관 재직 때 착공됐습니다. 정부 부처인 경제기획원이 총력을 기울인 프로젝트였고, 박태준 씨는 착공 후부터 책임을 지고 종합제철소를 건설하고 운영했을 뿐입니다. 종합제철소를 성사시킨 것은 경제기획원의 관리들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을 논할 때 경제기획원의 관리들, 또 키스트의 과학자들의 역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1970년 4월 1일 열린 포항종합제철 착공식에서 그 기공 발파 버튼을 누르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오른편에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맨편에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입니다. 포항제철의 건설 주역을 꼽으라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 역사관에 가면 이 오른편에 김학렬 부총리 사진을 잘라낸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박태준 씨만 부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경위로 돌아가면요,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1969년 봄까지 약 4년간은 그 미국과 유럽의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들 컨소시움, 키사라고 하는데요, 그 컨소시움이 건설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67년 10월에 조강 연산 60만 톤 제철소 건설 계약 이걸 했고, 68년 중에 건설 계획안을 다 작성해서 1969년에는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을 얻어서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은 종합제철소를 건설 운영할 능력이 없다 해서 차관을 주지 않았고, 이에 당초 계획이 1969년 5월 무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사태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에 1969년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만에 새로 100만 톤 제철소 건설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제철소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제철소에 관한 지식을 축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사용하고
일본 제철 회사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업계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안이었어요. 당시 매년 한 차례씩 양국을 오가면서 한일 정기 강요 회의가 열렸는데 1969년 8월 일본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한국 측이 일본에 협력을 요청하자 일본이 긍정적인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의 관민합동조사단의 방안 조사라든가 또 한일 간 실무 교섭 이런 걸 거쳐서 1969년 11월 이 협력 방안이 타결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데에는 국제 정치 안보상의 고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잘 되는 것이 일본에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통산성이라든가 대장성의 그 사무당국은 투자 사업의 경제성이나 또 대한경제협력자금의 사용처 등 때문에 협력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또 에이사쿠 수상 등 내각의 정치인들이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또 수상은 1969년 11월 21일 열린 미국 닉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은 흔히 일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나빠져서 망해서 한국에 좋을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이 잘 안 되면 한국이 약해지면 냉전 체제에서 일본에 좋을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니 한국을 돕자는 것이 당시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크게 도왔습니다. 우선 자금 면에서 보면 건설비가 총 2억 60만 달러인데 청구권 자금에서 7,370만 달러 그리고 또 일본 수출은행 자금 5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외자 1억 2,370만 달러를 대기로 한 겁니다. 청구권 무상자금은 아예 이자가 없고 청구권 유상자금은 일본 정부의 저리자금이고 또 일본 수출입은행 자금도 저리 공공차관입니다. 당연히 포항제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야하타 제철소, 후지제철, 그다음에 일본 강관이라는 세 회사, 나중에 신일본 제철로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 세 회사가 재팬그룹이라고 하는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포항제철소 건설을 적극 도왔습니다. 연인원 3,400명의 기술진을 파견해서 건설 과정을 일일이 코치, 감독하고 또 포항제철소 직원을 일본 제철소에서 연수시켜서 제철 기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포항제철 그 현장에 일본 기술진이 가장 많았을 때 1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재팬그룹이 제공해준 설계 도면은 800장에 달했다고 하고요. 저는 한일 협력의 그 빛나는 성과가 바로 포항종합제철, 포스코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부모뿐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미국과 일본 등 많은 우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선진국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주익종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이야기 9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